안녕하세요. 비팅로드 오 동엽입니다. 오늘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 대한 그 댓글 중에 질문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는 답을 드리는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댓글 너무 좋습니다. 오 대표님 멋진 뿜뿜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시는데 화면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화면보다 실물이 낫습니다. 선정능력 1번 지구 상권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후에 준비를 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 21년 상승세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네요. 저도 무섭습니다. 댓글 중에 법인이냐 개인이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법인으로 샀을 때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법인으로 샀을 때랑 개인으로 샀을 때 재산세는 똑같습니다. 7월 달에 건축물 재산세 내고요. 9월 달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종부세 납부하는데, 종부세 납부하는 조건이 건축물은 종부세 납부할 수 없어요.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토지는 종부세 납부 대상이 맞습니다. 기준은 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 이상이 되면은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제 평생 소원이 건물로 종부세 내고 죽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80억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매매가가 25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 건물 갖고 있으면 종부세 내고 죽고 싶습니다. 저 250억짜리 건물 갖고 싶거든요. 보유 중에 납부하는 세금은 그렇게 나누어지고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똑같이 납부합니다. 자, 두 번째, 임대료 소득세 10%가 대출 이자 납입하고 남는 금액의 10% 내는 건가요? 용어부터 정리를 할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 임대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다른 소득하고 다 합산해서 납부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등등 이런 기타 소득까지 다 합산이 되는 그 종합소득세에 임대소득도 같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이 많은 분이나 사업소득이 많은 분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 납부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받잖아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5억 이상이 소득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최고세율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봐야 최고세율이니까 소득세를 반을 내겠죠? 그러면 남는 거는 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꼴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임대소득 많은 건물이 크게 큰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도소득이 높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실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인은 임대료 받는 게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법인은 뭐냐면은,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1년 동안 법인이 법인 활동을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문을 해가지고 자문 용역비를 받을 수도 있고,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수입과 이 임대료 수입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납부하는데, 이 법인세 과세 표준액이 2억 미만이면은 법인세가 10% 구간입니다. 2억 이상이면은 20% 구간이고요. 근데 대부분 법인을 세워서 건물 사시는 분들이 큰 건물보다는 꼬마 빌딩을 많이 사시거든요. 그럼 과세 표준액이 2억 미만인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하시면은 10% 구간에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질문하신 임대료 소득세 10%가 대출 이자 납입하고 남는 금액의 10% 내는 건가요? 이게 아마 법인세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2억 미만이면은 당연히 10%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내는 것도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서 뺍니다. 그러면 대답은 10% 내는 거 맞습니다. 라고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대출 이자 내고 남는 임대료 다 월급으로 가져와도 문제는 없나요? 법인을 설립하셔가지고 내가 대표로 들어가서 월급을 받겠다. 법인에 있는 자금을 개인이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당을 받는 거죠. 내가 주주이니까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 배당 소득세 15.4% 내고 받습니다. 배당 소득세 납부하고 배당 받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월급을 받는 거죠. 월급으로 받으면 4대 보험이 빠지겠죠? 그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나머지 실수령 하시는 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법인의 재무제표가 개판이겠죠? 야, 너 회사 왜 운영해? 남는 것도 없는데 이 바보야 라고 하겠죠. 이 액면에 있는 그 매출액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32회 공인중개사 준비 중입니다. 합격 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시험이니까 시험 잘 보시고 지원하시면은 그때 봐요. 마지막에 매입을 잘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길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제가 솔직히 다른 중개인이 중개한 것 중에 잘한 중개도 있고 좀 아쉬운 중개도 있거든요. 저도 중개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이를 말을 좀 약간 직접적으로 하고 싶지만 혹시나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게 계속 마음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좀 못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적나라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동엽 대표님 수강 듣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영상 듣는 낙으로 살아요. 꼭 한번 수강 듣고 비팅 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쓰신 책은 저에게 비팅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바이블. 극찬인데. 한 권의 비팅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요. 답답할 땐 찾아 읽습니다. 제가 쓴 책이 어쩌다 건물주는 없다는 책인데요. 아직 안 보신 분이 있으면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책 팔아봐야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쓴 책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비팅 투자에 대해서 기술한 책 중에서 제 책이 단연 넘버1입니다. 꼭 비팅 투자를 하실 분들은 입문서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팅 중개를 하고 싶은 중개인들 또한 많이 봐도 됩니다.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비팅 중개 5년 한 중개인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강의도 잘하고 책도 잘 씁니다. 이건 뭐야? 외모는 투박하신데 설명은 매우 단순하고 구체적이고 치밀하시네요. 발간하신 책에서도 기대 이상으로 전문가의 내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외모는, 잠깐만, 여기서 외모는 투박하신다는 말을 왜 적으시냐고요, 이분. 얼굴로 영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머리 털라고 투박하다는 얘기 처음 들어봐요, 진짜. 슬프네요. 장문의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요즘 상권적으로 강남역 주변이 다시 핫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압구정동이나 가로수길, 청담동 지역으로 몰렸던 관심이 도로 강남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경기 남부권에 있는 분들이 강남역 진입하기가 쉬워졌죠. 시간도 짧아졌고, 강남구에 있는 분들만 강남에 가시는 게 아니라 경기 남부권에 있는 분들이 강남에 많이 오게 된 거죠. 이게 역이라는 게 그 지역으로 사람들을 오게 시키기도 하지만 바깥으로 보내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갔다 왔다 하니까 외곽에 역이 생기면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외곽에 있는 분들이 그 지하철역을 이용해가지고 중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더 큰 상권에서 소비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에 있는 근생 상권들은 많이 쪼그라들었고요. 대신에 그쪽에 아파트 가격은 올랐죠. 왜? 아니, 이쪽 강남 쪽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이 지하철 노선 이용해서 그쪽에 거주하시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과 근생 빌딩 가격은 엎치락 엎치락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셨네요. 왜 글자를 못 읽지? 이 노안? 여러분들, 노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46인데,
44부터 하루를 핸드폰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쨌든 뭐 역삼동 기준 20년간 인구 19.2%, 세대수 65.6% 증가, 그리고 부동산 매매 사례에서도 보아도 역삼동의 매매 건수가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점 역시 플러스 요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분 얘기가 다 맞긴 한데 이 역삼동의 얘기는 약간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역삼동이라고 하는 강남구 역삼동이 상당히 넓어요. 넓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안에 꼬마 빌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주거할 수 있는 공간도 많기 때문에 인구가 는 거지. 신분당선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강남역이 다시 뜨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역삼동 전체가 다 좋아진다 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상권의 회귀, 투자의 집중, 빌딩 리뉴얼 등을 통하여 역삼동이 다시금 제 주목을 받을 시기가 올 듯해요. 이런 내용들을 녹여서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해서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댓글을 감사합니다. 한티역 역삼중학교 근처 새로운 건물들 신축 돼가고 있는데 그쪽은 어떨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한티역 7번, 8번 출구 이 블럭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개나리 레미안 아파트, 개나리 프로지 아파트, 역삼 레미안 아파트 이렇게 다 아파트촌입니다. 요 블럭은 예전에는 아파트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 지구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주택을 짓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기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아파트 지구에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올 근생 못 지어요. 70%는 아파트, 그러니까 주거시설을 지어야 되고 30%만 근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택들밖에 못 짓죠. 예전에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지었는데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그동안 못했던 거예요. 5년 전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아파트 지구를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주거를 짓든지 근생을 짓든지 니들 마음대로 지어라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가 대치동이고 한티역 주변이니까 학원이 충분히 입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보시면 공사 현장들이 엄청 많아요. 다 이제 건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다 학원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뭐 어떤 회사의 사업도 지금 짓고 있는 것 같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정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임대 수익도 개선이 된 거죠. 근데 말 나온 김에 대치동의 학원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치동 그러면 제일 먼저 도는 게 학원 1번지잖아요. 서울에 있는 3대 학원 거리가 있습니다. 대치동, 목동, 중계 상계 쪽에 은행 사거리. 그 중에 대치동은 계속 성장을 했어요. 독보적인 학원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대치동의 학원 상권은 여기 은마빠 사거리에서 여기 CU 있는 요 지역이 제일 메인이었죠. 여기에 유명한 학원들이 많이 포진되다 보니까 그 유명한 학원 옆에 작은 학원들이 오픈하고 또 그 옆에 작은 학원이 오픈만 하면은 이거 학원 영업 잘 되는데 라고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어가 유명한 학원을 보내요. 근데 학생들이 영어만 공부하나요? 아니잖아요. 다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인 학원 옆에 다 붙어요. 헤쳐 모여! 이게 바로 이제 상권에서 말하는 낙수 효과입니다. 여기 이제 CU 있고 버거킹이 있는 여기가 1번지였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이제 커지잖아요. 계속 학원 상권이 커지니까 옆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은마아파트 사거리 지나서 이쪽으로. 그리고 한티역 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한티역에서 교회에 있는 데까지 학원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그 이면으로 학원 상권이 이렇게 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구가 풀리면서 여기에도 지금 학원들을 많이 짓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한 줄짜리 댓글에 대한 답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은 그 댓글에 대한 답글을 제가 달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답을 얘기하다 보면은 또 생각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이 영상에 녹여가지고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빌딩 로드는 여러분들을 빌딩 부자로 가는 길을 안내해드리는 회사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동료비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선정능력 1번 추구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질문하신 거에 맞춰서 얘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선정능력 1번 추구는 특별히 뭔가 개발이 되거나 사건이 모이거나 바글바글한 핫한 지역은 아닙니다. 강남에 강남구가 있으면 그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뭐 주거 지역도 있고 대란로랑 가까우니까 사무실도 있고, 그나마 9호선이 뚫리면서 직장인들 상권이 형성돼 있다. 자, 여기가 이제 강남구죠. 강남구에 선정능력 여기 있습니다. 9호선이 신논현역, 언주역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강남을 가운데로 지나고 있고, 9호선이라고 하는 노선 자체도 이동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강서 쪽에서 또는 강동 쪽에서 강남으로 진입할 때 많이 이용하는 노선입니다. 이 9호선 라인을 봉은사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봉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봉은사로인데, 선정능력 딱 1번 출구라고 질문을 하신 거 보면은 1번 출구 어디쯤에 건물을 갖고 계신 건물주시거나 이쪽에 건물을 살려고 고민 중이신 매수 예정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매각 사례로 적혀 있는 것들이 1년 반 정도 된 사례들이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거든요. 지적도를 보시면 대로변은 3종 일반 주거지역, 분홍색인 일반 상업지역이 같이 중첩되어 있는 노선 상업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토지는 용도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큰 틀을 잠깐 얘기 드리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일단은 이등분 했어요. 당연히 서울시는 도시지역이겠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해가지고 총 4개로 나눠놨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또 나눠놨어요. 거기서 꼬마빌딩 매입할 때 제일 많이 컨택되는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일 많이 컨택하실 거예요. 1번 출구에서 나와서 지금 보이시는 요 노란색 되어 있는 곳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조금 진한 노란색 보이는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인 요 지역 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종, 2종, 1종 주거지역이다 라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종이 낮아지죠. 종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용적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만큼 토지 활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지어서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꼬마빌딩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죠. 이런 식으로 용적률이 다운된 이유는 뭐냐면은 주거지역으로 이 지역을 특화시키겠다, 편의성보다는 주거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용도를 다 지정해 놓고 그 지역에 맞게끔 육성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3종 일반 주거 지역과 함께 분홍색 보이시죠? 분홍색은 뭐냐면은 상업지역을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개로 나눴는데 그 중에 일반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요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77의 33번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3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있고 일반 상업 지역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용적률을 맞춰서 내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란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그 영상은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업지는 상업지대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대로 용적을 받아서 합산해가지고 짓습니다. 뭐 그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1번 출구 나오셔가지고 이 지역이 원래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최근에 사무실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쾌적해요. 유해시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교육시설이 있으면은 교육시설에서 반경 200m 이내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빌딩인데 팔린 거죠. 이 건물에 대한 애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평당 1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팔린 거죠. 이 건물을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떼볼게요. 자,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국계법에 따라 가지고 도시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국회법에 따른 분류고요. 또 밑에 보시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이 땅이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용도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들에게도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육시설이 있으면은 초, 중, 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학교에 학생들이 등하교 하잖아요. 등하교하는 그 길목에 유해시설이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학교 담벼락에서 200m 이내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으로 올라가는 그 라인 50m는 절대 정화구역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 정화구역 같은 경우는 뭐 PC방이라든가 유해한 어떤 업종들이 못 들어갑니다. 쾌적하게 주거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스타트업이라든가 개발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쪽에 가서 회사 운영을 합니다. 업무시설 위주로 형성이 될 거고요. 업무시설 위주로 내가 세를 줘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지역 괜찮습니다. 위치상 강남구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다 가기 편합니다. 회사들이 좀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에 대한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입소문까지 감사합니다.